네, 안녕하십니까. 정도교정학 김지훈입니다. 올해 그 국가직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은 다들 잘 보셨을 것이고 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은 불합격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 결과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고 또 좋은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올해 그 교정학 시험을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난이도는 상당히 좀 낮게 그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형사 정책과 교정학 이 두 과목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교정학이 그 한 60%, 형사 정책이 4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정학이 무려 이제 70%, 또 형사 정책이 30% 이렇게 7대 3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은 이제 상위에 해당되는 좀 어려운 문제가 한 4문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정도에 해당되는 게 한 7문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9문제 정도는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은 보통 남성분들은 70점대 중반에서 형성이 될 것이고 여성분들은 80점대 초반 정도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튼 주사위는 던져졌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말씀드렸던 70점대 중반이나 남성분들, 여성분들 80점대 초반이 해당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시고 그만두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상당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교정직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합격에 가까우신 분들은 체력이나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는 체력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부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누구나 다 힘들다고 생각해요. 일보다 더 힘든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50년, 60년, 70년을 봤을 때 지금 1, 2년의 여러분들의 어떤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잠시 스쳐가는 그런 어떤 시간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50년, 60년, 70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1, 2년 투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1, 2년을 허비하면 내 미래 50년, 70년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강한 확신과 또 신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격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족들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되라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도 할 것이고 또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을 것이고 고생을 합니다. 가족 전부가 다 고생을 하고 있고 합격은 여러분 개인만의 영광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다음 단계의 어떤 준비를 하시길 바래요. 자,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설을 간략하게 이제 해 보면 일단 그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올해 쉬웠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급 문제를 보면은 대충 내년 9급 시험은 어느 정도 난이도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항상 예측이라는 건 맞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또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소 기본서는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한 5회독 이상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5번 이상 책을 보고 물론 이제 수업 과정에 있어서 한 2회, 3회 정도는 수업 과정에서 이제 다뤄질 것이고 본인 스스로 책을 보는 횟수를 한 2, 3회독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어려운 그런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예전에 선택 과목 제도화에서는 교정학은 그렇게 난이도라기보다는 그 배점이 좀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어나 국어나 거의 동급이잖아요. 동급이다 보니까 국어나 영어에서 조금 부족한 그 점수를 교정학이나 형사소송법 등으로 이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기 과목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제대로만 하더라도 영어 점수가 40점, 50점 나오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게 교정직입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제는 이제 그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범죄학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 그 다음에 미시 환경론에서 차별적 접촉 이론이나 중화 이론, 낙인 이론
또 통제 이론 등이 시험에 자주 이제 출제가 되죠. 한 두 문제 정도가 할당이 되는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제 봅니다. 1번 지문에 부의 성취는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의 성취를 위해서 많은 하위계층 사람들이 도시로 유입이 되고 또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근데 실제 그 기회는 하위계층에게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 이게 이제 2번 지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위계층에게 더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더 반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3번에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보니까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이 얘기하는 것. 자, 이거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게 아니죠.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하위계층의 재산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논리적인 어떤 근거,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 4번 지문은 뭐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어떤 논리일까요? 누구나 스트레스나 긴장을 느낀다라고 얘기해요. 긍정적 가치를 주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다든지 또는 목표와 어떤 그 괴리, 성취와 어떤 목표 어떤 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아무튼 실패를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긍정적 가치를 주는 자극이 제거된다든지 부정적 자극이 출현한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나 좌절, 긴장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일탈적인 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긴장 자체는 하위계층만이 느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죠.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은 거시 환경론 파트에서 이제 교재마다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은 미시 환경론에 해당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과거 기출 지문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어요. 사회 전 계층이냐 아니면 하위계층이냐. 알겠죠?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래서 정도 형사정책 기본서의 출처가 그 내용만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그 내용만 보면은 정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교화 개선 모형과 관련된 모델이 뭐냐에 대한 질문인데 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예요? 치료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대전 이전에는 강경책이었죠. 그래서 구급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응보, 재직, 무능화를 통해서 범죄의 개선보다는 사회 보호에 더 역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미국이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 구급 모델은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제 한계에 부딪히죠. 그래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대도시로 이비되면서 범죄율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2차 대전 이전에는 범죄 저지른 자들 다 구금셀에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과밀수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재범률이라도 줄여보자라고 하는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범죄자는 환자이고 또 치료될 수 있다고 믿는 의료 모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모델은 치료에 있어서 치료 인력들, 즉 교도관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강제성 이 부분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인권 침해라는 그런 비난은 피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의료 모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이제 개선 모델이죠. 이 개선 모델은 범죄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정 당국에서 충분히 교육이나 상담, 훈련, 카운셀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개선 모델이죠. 그래서 특별 예방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건데 이마저도 나중에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투자한 어떤 비용에 비해서 재범률 감소가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죄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도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재통합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재통합 모델은 처우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 지위로 끌어올려주고 지역사회 내에서 처우와 또 사회적 처우를 강조하는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인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와서는 또 다시 뒤집어지죠. 그래서 사법 절차를 위한 어떤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사법 정의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공정 모델, 다른 말로 사법 모델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처우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면서 한편에서는 강경한 대응, 한편에서는 인권 보호와 처우 효과 개선을 위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지금의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공정 모델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통합 모델을 결합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의료 모델이 된다. 의료 모델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도 규정학 기본서 57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소년 사법에 있어서 4D, 4D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4D 하면은 비범죄와 비시설화, 비형벌화, 다이버전 이렇게 이 네 가지를 4D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범죄화는 일정한 범죄 행위를 형벌에 의한 제재로부터 제외시키는 경향. 그리고 비시설화라는 게 얘기 나오는데 비시설화. 물론 이제 적법 절차까지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OD가 사실은 듀 프로세스 적법 절차인데요. 적법 절차 대신 4D라고 하면은 비형벌화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를 드러났잖아요. 이거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적법 절차는 어떤 절차에 있어서 그 사법 절차에 있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그 처우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비형벌하라는 논리도 나오는데 비형벌하는요. 형벌을 완화하든지 형벌 이외의 제재를 하자. 이것을 이제 비형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범죄화와 비형벌화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비범죄는 인정하지 않고 비형벌화는 인정한다. 이런 논리. 자, 비시설화는 범죄인을 시설에 구금하지 말고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하자라는 게 비시설화예요. 아시겠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절차대로 범죄인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비공식적 절차로 범죄인을 처리하자라는 게 전환이죠. 결국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처벌을 완화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질문 보면 비범죄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 비범죄화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 맞네요. 자, 2번 비시설 수용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비시설화는 아예 집어넣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인이든 소년이든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하자라는 게 비시설화거든요. 일단 2번이 잘못된 지문이고 3번 적법 절차는 소년사법 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설정하고 공정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 맞고 전환은 비행 소년을 공식적 소년사법 절차 대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우하자. 예.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보면 되겠고 비시설화 이것은 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 내 처우를 하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 형사정책 기본서 40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형집행법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징벌 파트나 뭐 교도작업 파트 이런 것들은 단골 시험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자,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그렇죠? 일사부재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일사부재의 원칙이긴 하지만은 형벌과 징벌을 동시에 부과 집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했죠.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렇죠? 징벌 부과 시효 기간은 2년이라 보면 되겠고 자,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죠. 2년 징벌 집행유예 기간 그래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유예가 허용이 되죠. 징벌 선고 유예 제도는 없어요. 알겠죠?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각종 뭐 규정 성격이나 수용 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거. 이 집행유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해왔을 텐데 유예 기간 중 징벌 대상 행위를 하면 유예한 징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 대상 행위를 해서 징벌이 결정되면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라는 그런 지문도 있고 또 유예 기간 중 징벌을 받음이 없이 징벌 대상 행위 없이가 아니라 받음이 없이 유예 기간 경과하면 징벌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도 기억이 날 거예요. 알겠죠? 자, 징벌 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가 허용된다. 그렇죠? 면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기법 알려드렸잖아요. 형사가 뉘우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형사 법령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면은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 또 뉘우치는 빚이 뚜렷해도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고 또 질병 등이 있으면은 일시 중지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난이도는 쉬워요. 하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동기, 정황, 교정 성적, 뉘우치는 정도를 고려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정도 교정학 기본서 310페이지에서 322페이지 징벌 파트의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은 이제 누진처우 제도네요. 그래서 누진처우 측정 방법으로 점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누진처우는 기간제와 점수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영국의 스탠리와 그레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간제는 다른 말로 고사제라고 하는데, 일정한 형기가 지난 수용자에 대해서 교도관의 추천을 받아서 교도위원회로부터 어떤 진급이나 석방이 결정되는 것을 고사제 기간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지?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코노키에 의해서 점수제가 창안이 되죠. 자, 점수제는 어떤 형기라든지 범죄 횟수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책임 점수, 할당량이 부여가 되면 이거를 수용생활 태도나 교육이나 작업 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점수, 소득 점수를 모두 공제하면 진급하는 방식. 이거를 점수제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누진처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코노키의 영향을 받은 잉글랜드제가 있고 아일랜드제가 있고 미국에서는 엘마이라제가 있었죠. 알겠죠? 뭐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고사제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제에 해당되지 않아요.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가장 큰 차이 기억나나요? 잉글랜드제는 독거, 혼거, 가석방 3단계지만 아일랜드제는 독거, 혼거, 중간처우, 가석방 4단계 처우를 하죠. 그리고 소득점수 산정이 잉글랜드는 매일이지만 아일랜드제는 매월 한다라는 차이가 있고, 또 아일랜드제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서 티켓을 발부하죠. 그래서 조건부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경찰 감시하에 가석방을 시행해요. 그래서 오늘날 보관찰 조건부 가석방의 시초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아시겠죠? 자, 엘마이라제는 미국 뉴욕의 엘마이라 가마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거는 뭐 점수제나 뭐 가석방 제도, 상대적 부정경 제도를 결합하고 누진 계급은 3등급이죠. 그래서 보통 소년 초범자들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신입자는 보통 2급에 편입이 돼요. 54점 획득하면 1급, 54점 획득하면 가석방. 가석방되는 6개월 동안 조건 위반 없으면은 형기가 종료되는 그런 시스템이 엘마이라제 점수의 영역이죠. 그래서 난이도 상당히 낮고요. 하라고 보면 되겠고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178에서 180페이지 정도의 누진처우 제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6번은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문제를 찾는 건데, 뭐 다이버전에 대한 얘기는 의미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벌 이외의 사회 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우리가 다이버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교정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러니까 모든 지역사회 교정 큰 개념이 하나 있고, 그게 다이버전이고, 거기에 이제 전술이 있겠죠. 그 전술이 보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자감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런 다이버전이 활성화되면은 그만큼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통제되는 대상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늘어나겠죠. 이거를 넷 와이징 이펙트, 즉 형사사법망의 확대라고 얘기를 해요. 확대가 되면 좋을 게 없죠. 국가적인 어떤 낭비,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 가도 될 사람을 국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은 형벌 이외의 사회 통제망의 축소,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대라는 문제점이에요. 1번이 잘못된 거고. 자, 2번에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하면은 이제 그 교도소에까지 집어넣는 이런 절차를 생각하면 돼요. 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경찰 단계의 훈방이라든지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이런 게 많아지면 법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또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많이 하면 교정의 업무가 줄어드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서 2차적 일탈 방지에 기여한다라는 거. 알겠죠? 2차적 일탈 방지에 기여하죠. 최종 마무리 특강 때에도 이 지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알겠죠? 2차적 일탈 방지. 자, 구금의 비생산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이버전인데, 문제는 이 다이버전, 누구는 다이버전하고 누구는 구금형하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충분히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하로 보면 되겠고, 정도교정학 기본서 452페이지에서 453페이지에 박스로 장단점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7번은 이제 그 브럼스타인이 주장한 과밀성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란 얘기인데, 자, 브럼스타인은 과밀성 해소 방안을 위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죠. 첫 번째는 무익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용되는 만큼 무작정 수용하자. 꽉 차면 알아서 내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전략으로서 정문과 후문이 있죠. 정문 전략은 뭐 보관차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벌금형 등이 해당되고 후문 전략은 가석방이나 선시제도 등이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소수의 중누범죄자들만 걸러서 집어넣자 선별적 무능화 전략이 있고요. 선별적 무능화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교정수를 더 늘리자. 교정설의 증설도 있고 마지막으로 검찰 교정 법원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법 절차와 과정의 개선 이 5가지를 주장합니다.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교정설의 증설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된다. 맞아요. 자, 구금인구 감소 전략과 관련해서 형벌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라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자, 확실성이 범죄 억제에 효과적일까? 엄중성이 효과적일까? 확실성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지문 자체가 일단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성이 더 크게 범죄 억제에 기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문과 후문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 전략은. 자, 사법절차의 과정의 개선은 3번 지문에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그 지역의 교정설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자라는 얘기고 또 선별적 무능력하는 재범의 위험이 높은 수용자를 예측해서 제한된 공간에서 선별적으로 구금하자라는 얘기 맞네요. 자, 그래서 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받고 구금인구 감소 전략과 관련해서는 엄중성보다는 확실성이 더 크게 큰 어떤 논리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요. 자, 여튼 장기 구금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으로서 정문 전략과 후문 전략을 통해서 사회로 아예 내보내자라는 그런 전략이 구금 인구 감소 전략입니다. 정도 규정화 기본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8번은 이제 그 교도 작업 관련된 내용이네요.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자, 우리가 노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시설에서 노동력만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수령하는 거죠. 근데 이런 노무 작업이 보통 뭐 추수철, 뭐 모내기철에 일시적으로 적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통일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직업훈련에 가장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외부인의 수용자에 대한 통제가 가장 심하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게 노무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그 시행이 가능하며 행영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행영상 통일을 기하기가 유리하진 않죠. 왜냐하면 일시적이고 단순한 작업이고 또 적은 인원이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1번이 답이 돼요. 1번. 경기 변동에 관계없다. 큰 영향 받지 않는다. 왜? 모내기 경기 안 좋다고 모내기 안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감귤 따기라든지 이런 거 경기 안 좋다고 안 따고 그냥 버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자, 3번은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 도급 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여기까지 맞아. 많은 인력이 건설 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다. 위탁 작업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확보가 어려움이 있죠. 기술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공사 시 손실의 우려도 크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4번에 도급 작업은 구애 작업으로 인한 개호 부담이 크지만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건설업체가 도산할 가능성이 있죠. 교정설에서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기업 압박은 직영작업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도급, 그 다음에 노무, 위탁 이런 순서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그나마 보통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게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옳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상으로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밖에 우리가 교도작업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직영작업이 있죠. 그래서 직영작업은 관용주의에도 적합하고 또 작업자족에도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작업자족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직업훈련에 있어서 가장 또 유리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민간기업 압박 문제라든지 판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죠.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 정도 규정화 기본서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 그래서 직영, 위탁, 노무, 도급
장단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9번. 형 집행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류형이나 집행을 낸 게 3개월 미만인 자는 분류심사하지 않는다라는 건 제외자라고 얘기했죠. 그럼 유해자는 뭘까? 질병조사 곤란유해.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든지 징벌 대상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이라든지 또 그 밖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해하죠. 자, 2번.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아무튼 맥시멈이 20년이죠. 정기재심사는 6분의 2, 3, 4, 5. 그래서 3분의 1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맥시멈 20년. 부정기형인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해요. 장기가 아니라. 근데 3번 지문에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틀렸네요. 쉬운 문제. 그리고 집행할 형기가 분리심사 유예 사유 소멸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실시하지 않는다. 아무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6분의 2, 3, 4, 5 최소 6개월이 일단 지나야지 분리심사가 그러니까 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여튼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분리심사 문제가 조금 더 분리심사 작업 징벌 파트가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기본서 정도교정학 기본서 159, 163페이지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 형해집행의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미결 수용자나 사용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 이것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번에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공범자 분리 당연히 해야 되죠. 또 수형자 미결 분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2번 소장은 사용 확정자와 수형자를 홍고 수용할 수 있으나 미결 수용자는 홍고 수용할 수 없다. 틀렸죠. 자, 교육이나 작업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수형자랑 홍고 수용할 수 있고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은 미결 수용자랑 홍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3번 미결 수용자 접견에서는 매일 1회죠. 1회. 변호인과의 접견은 포함시키지 않고 1회이긴 하지만 소장 재량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 자, 사용확정자 접견 횟수는 매월 4회 그리고 심적 안정이나 교화 등을 위해서 횟수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우리가 미결 수용자는 무죄 수용의 원칙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경비 등급은 일반 경비 시설. 사용 확정자의 경우는 붉은색 번호표를 착용하고 있고 분리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하고 또 작업을 신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교도관 회의에서 신청 작업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용 확정자의 경우에는 경비 등급은 일반 또는 중경비 시설이라는 것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하로 보시면 되겠고 수형자랑 홍고 수용하는 사유와 미결 수용자랑 홍고 수용하는 사유를 구분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서 395에서 404페이지에 미결과 사용 확정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1번. 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통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 이론, 학습과 관련이 있죠. 나이. 나이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게 비공식적 간접 통제라고 얘기를 해요. 통제론과 관련이 있네요. 자, 에그니의 일반 긴장 이론은 긴장 이론의 영역이죠. 해당 사항 없고 라이스 개인 통제력과 범죄의 상관관계. 그래서 개인 통제력, 자기 통제력이 낮아지면 결국은 사회 통제력도 낮아져서 범죄한다라는 게 라이스의 주장 내용이고요. 베커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에서 베커는 아웃사이더, 주지위. 그래서 비동조자들이라고 하는 지위가 낙인 찍히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커는 이제 낙인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니은과 리을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그 상으로 제가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학이론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정도 형사정책 기본서 145에서 150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2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금지가 아니라 제한이라는 것. 알겠죠? 그리고 모든 소년 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인 거 아시죠? 자, 부정경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할 수 있죠. 15년은 3년, 무기징역은 5년 지나면 가석방 형식적인 요건이 됩니다. 근데 성인과 차이가 뭡니까?
성인은 뭐 형기의 3분의 1, 무기는 20년이고 성인은 가석방 기간 자체가 자녀 형기죠. 자녀 형기를 보통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데 소년은 가석방 기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소년은 시설에서 집행한 기간만큼 보관찰 받으면 종료가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성인은 실효와 취소 규정이 다 있지만 소년은 실효 규정이 없고 취소 규정만 있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은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 선고한다. 장기 10년, 단기 5년. 가중할 때 단기는 15년, 장기는 7년까지 가중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4번에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검사 선의주의죠. 범죄 소년에 대해서 기소할 것인지 소년부로 송치할 것인지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러면 이런 검사의 고유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준 것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년부는 검사한테 되돌려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검사가 역송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기소를 해야 돼. 기소된 거에 대해서 형사법원이 검사를 견제하는 장치는 야, 너 기소 잘못했다. 얘 보호처분 사유야 해서 소년부로 보내는 그런 사유가 있었죠.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이 밖에도 소년 형사 사건의 어떤 특칙과 관련해서 범행 시 18세 미만은 사형 무경 대신 15년의 유기징역, 가중 시 20년까지 간다라는 것들이 주요 또 특칙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정도로 받고 그다음에 형사정책 기본서 412에서 413페이지에 자세하게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3번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범죄학 이론 문제가 꽤 많이 나왔어요. 세 문제 가까이 나왔는데 자, 레머트 하면은 낙인 이론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레머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구분한 사람. 베이컨은 아웃사이더, 주지위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슈어 하면은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 자아관념으로서의 일탈을 주장하면서 불간섭주의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낙인 이론을 최초로 주장한 학자와 관련해서 탄넨바움, 악의 극화, 범죄의 극화라는 그런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일단 맞고 2번 허씨는 사회 통제 이론을 통해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법 집행기관의 통제, 즉 법 집행기관에 초점을 두면서 범죄 원인을 규명한 이론이 뭘까? 낙인 이론이죠. 그래서 낙인 이론은 개별 범죄자들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 범죄자가 왜 제2의 제3의 범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죠. 그 이유에는 뭐가 개입돼 있어? 법 집행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 집행기관이 사회적 강자한테는 관대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혼란과 어떤 그 불신이 초래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쉬의 얘기가 아니에요. 허쉬는 뭘 얘기합니까? 누구나 범죄성이 있다라는 고전주의 시각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개인이 사회와 맺는 어떤 유대관계 때문에 범죄를 하고 안 하고 결정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은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애착, 커미트먼트, 전념, 그리고 참여, 인발브먼트, 또 규범에 대한 믿음, 빌리프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이 일단 답이 되는 거고 자, 3번에 머트는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 유형을 제시하죠. 그래서 동조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범죄학상 가장 문제가 되는 적응 유형은 혁신형 또는 개혁형이라고 얘기하죠. 셀러리맨이나 이런 셀러리맨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게 의례형이고요. 또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에게 적용되는 게 도피형, 퇴행형, 은둔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제3의 대안을 추구하는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을 혁명형, 반역형이라고 얘기하죠. 자, 카프레슨과 허쉬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라 봤다. 그죠? 어린 시절에 그 어떤 자기 통제력은요 부모의 적절한 양육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양육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정론적 시각을 띠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범죄 이론을 통합하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회와 자기 통제력을 결합해요. 그래서 기회랑 결합을 해보니까 기회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범죄를 실행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아무리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도 그 자기 통제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허쉬와 카프레슨의 일반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회라는 것은 고전주의적 시각이거든. 그래서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결합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으로 받고 허씨 얘기가 이제 틀린 지문이었고요. 형사정책 147에서 148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그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신청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죠. 미결 수용자도 신청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사용 확정자도 마찬가지죠. 다만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청이고, 사용이나 뭐 금고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은 신청과 무관하게 시행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니까 소장은 수용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의 이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다든지, 또 규율을 위반한다든지, 위반해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이라든지, 또 다른 거 하고 있어. 교육이나 작업훈련, 작업이나 이런 거 하고 있어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해소가 되면 다시 개시가 되는 거고, 또 4번에 법무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다른 교정소로 이송할 수 있다. 그래서 직업훈련 대상자의 이송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지문,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도교정학기본서 378에서 391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5번 갈까요?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보호장비는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해 사용이 안 되죠. 뭐뭐에 우려가 있는 때, 또 보안장비는 뭐뭐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사용하고, 무기는 사태가 긴박했을 때 사용하죠. 그래서 보안장비나 무기의 경우에는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알고 있을 거예요. 자, 1번에 보니까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는 때, 이때는요 보호장비나 보안장비 둘 다 가능해요. 무기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수용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때잖아. 이때는 이제 보안장비의 사용 요건이 되고, 또 3번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지. 이때도 보안장비. 자, 4번 도주하는 수용자의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한다. 이때가 무기 사용 사유가 되는 거죠. 난이도는 낮은 편이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우리가 이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뭘까요? 중대한 유해, 사태 위급, 또 무기 탈취를 당한다든지, 폭행이나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해서 버릴 것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든지, 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보통 이랬을 때 무기 사용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되고 예외가 없다라는 거 아시죠? 보안장비는 사전 경고 예외 인정되지만, 보호장비도 사전 사유고지 예외 인정되지 않고, 무기는 최우선 보충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고, 무기 사용 후 장관한테 보고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알겠죠? 16번. 자,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우리가 엄중관리 대상자라 하면은 뭐가 있어요? 조폭, 마약, 관심 대상 수용자가 있죠. 자, 지문 보면, 자, 소장은 교정시설의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자, 판례는 강제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형집행 법률 시행규칙이잖아. 이때는 강제에 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예요. 아시겠죠? 자, 2번에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 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예요. 20명 이내가 아니라. 자, 3번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돼요. 자, 우리가 관심 대상 수용자 지정은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분류처우 대상은 진역과 근거만 해당이 돼요. 사용 확정자나 뭐 여기 남아있는 미결 수용자는요 분류처우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교도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할 수 있다? 없다죠. 조폭은 사용 확정자와 마찬가지로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가 일단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에 마약도 마찬가지고 지정은 소장이 하고 해제할 때는 교도관회 또는 분류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이제 깊이 공부하게 되면 조폭과 마약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폭과 같은 경우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접 보유가 안 되고 마약은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폭은 이송도 가능하고 그리고 귀후 허가 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접촉 차단설이 설치된 곳에서 접견을 해야 되겠고 특이사항을 경찰청이나 검찰관서에 통보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제한이 따라가요. 그리고 공범 피해자 등의 영장에 조폭으로 명시해도 조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집행유예는 지정 사유에 보니까 별건이 집행유예, 즉 마약이 집행유예여도 마약으로 지정이 되죠. 그래서 마약류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관금품에 대한 어떤 보관품에 대한 수시 검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강제로 재활 교육 실시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다른 형과 병가된 자에 대해서 해제 시 5년 지나면은 해제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죠. 알겠죠? 뭐 그런 차이점들은 보시면 그 기본서 234에서 23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7번. 외부 통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네요. 자, 외부 통군자에 대해서는 자체활동 가능하죠. 자체활동. 그리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군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네요. 자, 3번에 소장은 외부 통군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 통군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자, 근데 이제 4번이 문제가 되는데 소장은 일반 경비 적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체에 통군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원칙은 맞아. 왜 그러냐면 원칙은 일단은 완화 경비 적급까지만 되거든요.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보면은 작업부가 또는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 수용자 외의 수용자에 대해서도 외부 통군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소장 재량으로 일반 경비 적급도 가능하다라고 봐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한번 꽈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방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명시가 돼 있죠. 일반 경비 적급까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형기 기준은 10년이 기준이고 외부 기업체 통군 작업은 7년이 기준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 통군자 선정 기준. 개방지역 작업과 7년이냐 10년이냐 이 차이를 구분하고 그다음에 원칙적인 경비 적급 그래서 개방은 일반까지 가능하고 외부 기업체는 완화 이상만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작업부가나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서 정도규정학 369에서 370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는 건데 형사정책 관련 문제입니다. 자,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자와 이상인자, 16세를 기준, 즉 나이를 기준으로 분리수용한다라는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 2번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을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아요. 단체 TV 행사 제한 이렇게 이제 암기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단체 체육활동, TV 시청, 공동행사 참가 제한 이 세 가지가 제한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근시는 14세 이상인 자만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2번도 틀렸어. 원내 봉사활동이 들어가면 안 되죠.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예, 이건 맞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소년은 소년 분리심사원에서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자, 필요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해 등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설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보호소년법도 지금 여기는 징계 정도만 나오는데 그밖에 이제 보호장구, 포수총기, 머리 포수총기 보호대 이렇게 암기했었죠. 그래서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까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보호소년법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뭐 어려운 난이도는 상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기본서 43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19번 가볼까요? 자, 형집행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에게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우리가 이제 부정기 재심사는 일단 뭐 앞에서 했던 정기 재심사에 오류가 발견되면 당연히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상을 주는 사유가 있고 벌을 주는 사유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앙기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사고 예방 기사 취득. 교정사가 예방에 뚜렷한 공이 있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위 취득이죠. 학사고시 합격이 아니라.
알겠죠? 그 다음에 벌을 주는 건 뭘까? 금고 이상 형 확정은 징벌을 실효시킨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는데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다든지 또 집행유예가 실효가 됐다든지 또 징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기능대가 아니라 전국기능대예요.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추가 사건으로 인해서 벌금형이 아니라 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그리고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이건 맞고 분리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맞고 학사기 취등 맞네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고 그래서 전국 기능대이지 지방 기능대가 아니라는 거. 또 금고형이 확정됐 금고 이상이에요. 그밖에 이제 뭐 교정사고 예방에 뚜렷한 공이 있다든지 집행유예가 실효됐다,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했다, 뭐 이런 것들이 부정기 재심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도정학 기본서 162에서 163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 재심사하고 부정기 재심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나오고 상을 주는 사유냐, 벌을 주는 사유냐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형해충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설의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자, 일반 검기 적급의 수용자에 대해서 직업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부의 기업체에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이 직업훈련, 외부 직업훈련은 예외 규정이 없어요. 외부 통보는 예외 규정이 있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대상자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직업훈련에서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답이에요. 완화와 개방처급만 가능하거든. 자, 2번에 장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용자에 대해서 본인의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일간 작업 면제 잘했네요. 그래서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손속이 사망하면 이틀,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날을 하루 동안 작업이 면제가 되잖아요. 3번 수용자에 대해서 교화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 판단되어 작업 장려금을 삭방 전에 전액 지급했다. 삭방 전에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가능하죠. 지금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자, 4번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 과정별 인원을 정했다. 잘한 거죠? 교도작업의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기본서 378에서 391페이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은 선택 과목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제 필수 과목이 채택된 채택 그 시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교정학 파트가 좀 많았죠. 그래서 뭐 14문제, 6문제 이런 비율로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사정책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특이할 만한 것은 난이도가 일단 쉬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교정직에서 교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정학이 난이도가 쉬우면 약간 조금 뭐랄까 변별력을 높이는데 좀 한계가 있긴 하죠. 좀 아마 좀 어렵게 나오길 바랐는데 아무튼 올해는 이렇게 쉽게 그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합격합니다. 절대 중간에 포기 안 해야 되겠고 혹시나 이제 영어가 꽈락이거나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간을 한 최소 6개월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영어만 하시라는 거죠. 기초부터. 욕심을 크게 낼 필요 없습니다. 국어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만점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적정한 점수 정도. 영어는 예컨대 남자분들은 한 50점, 여성분들은 한 6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어의 경우는 뭐 7, 80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놓고 나머지 암기 과목 3과목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면 충분히 합격 점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정도 교정인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2022년 9급 공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